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위원 윤영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갈수록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윤 박사님한테 이제 밀리게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우리 인기가 황 하늘을 찌르고 계십니다. 예. 황 소장님 인기가 좋은데 저는 약간 뿌려진 미랄 몇 개 주는 정도. 아이고 뭘 또 이 겸허하신 말씀을. 강장수는 건방진데 윤영걸은 또 겸손하든지 이런 또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 준비가 좀 되시는 대로 일단 지금 초하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윤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생방송을 이 레드문 라이징 황과 윤의 레드문 라이징 이래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또 하신다고 지금 기대들이 굉장히 크십니다. 아유,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저기 틀어가지고 저렇게 장비들도 다 사고 어제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테스트 방송도 했습니다. 네. 예. 뭐 유튜브가 우리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총본산이고 그 천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우리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그런 역할을 맨 앞장서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윤 선생님, 이번 주에 이제 위클리 워스트 뉴스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예, 어떤 걸 지금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가 특정 언론사를 뭐 비난하고 이렇고 싶진 않은데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11월 22일. 예. 제가 아침에 신문을 집에서 한 대여섯 개 봅니다. 예, 아우 참. 예, 경향신문에 그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규제. 네, 그 대북 제재. 예.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했다. 이렇게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놨어요. 예. 근데 그게 미국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어떻게 전폭 지지를 합니까? 그 배경에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경고장을 크게 날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비핵화하고 남북관계 두 발 자전거로 가는데 자꾸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서 자전거 넘어뜨리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재무부까지 그 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헤드라인으로 경향신문에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물론 일부 전제 조건은 있을 수는 있죠. 만일 비핵화가 된다면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쏙 빼고 미국이 마치 한국에 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언론의 수준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니, 했으면은 이번에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합의가 안 됐어요. 실무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철도 공동조사 하는데 중장비 갖고 들어가는 걸 미국에서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폭 지지한 거는 맨손으로 하든지 곡괭이 갖고 하든지 호미를 갖고 하든지 그거야 전폭 지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기조를 너무 모르는 그런 보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주에 워스트 기사를 뽑았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가 저도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폼페이오가 거의 외교적이거나 이런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는 매우 불쾌한 의사로 한국에 미국하고 갈래? 한국하고 갈래? 선택해라. 이런 경고까지 지금 한글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은 미국 보고 철도를 갖다가 이렇게 북한에 우리가 세레모니를 하거나 조사하는 데는 건너가는 게 없으니 그거는 좀 봐주라고 그냥 바지 끄덩이 잡고 늘어져서 이러니 미국이 그까지도 안 된다. 차마 그 말은 못하니 그거는 하든가 말든가 너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좌우가 물자가 건너가는 순간에 공사하는 순간에 제재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건데 그걸 무슨 스트롱 서포트라고 영어로 전폭 지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미국이 다시 성명을 내갖고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미국에 어디에 뒤져봐도 국무부에 전폭 지지했다는 말이 한 기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워딩하고 콘텍스트가 있거든요. 단어 하나하고 전체적인 문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어 하나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예. 그럼 마이크 폼페이오도 이름도 봐요. 마이크가 들어가잖아요. 예. 저번에 펜스, 마이크 펜스도 마이크. 장벽 위에 마이크 되겠다고 해서 마이크 펜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예. 설명드렸잖아요. 폼페이오도 마이크 폼페이오입니다. 예, 보통 거기도 그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마이크를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도 시간표가 없다. 비핵화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계속 비핵화의 일정을 구해받지 않고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대표들 이름만 잘 분석해도 우리가 대답이 나옵니다. 그 비건 대표 있잖아요. 예. 비건 대표는 비건이 그 달걀 생선도 안 먹는 채식주의자를 예, 비건이라고 그 채식주의자 합니다. 중에서 좀 강한 쪽을 비건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 이름도 비건이잖아요. 얼마나 그 강한 스티브 비건 강하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라이엄프랑 비슷하잖아요. 그 승리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표단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어설프게 좀 미국의 눈속임을 해가지고 남북 경협을 끌어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이번에 한두 번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남북 군사 합의 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해서 큰 소리로 화를 냈잖아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이렇게 발표했느냐. 또 하나는 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때도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미국에 틀었고. 또 남북 철도 연결할 때도 그 계속 됐죠, 그 유엔사 통해서 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산 귤 보낸 게 뭐 간식으로 보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지금 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냈는데 대처 그렇죠. 불쾌하게 생각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한 게 한국이 너무 삐딱선을 타니 한번 모여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래 너희들 속셈이 뭐냐 좀 여기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교무실에 불러다가 같이 얘기 좀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경고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폭 지지했다고 하는 일부의 언론의 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상당히 오도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위험스러운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상걸 박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장명 해석을 잘하니까 저도 억지로 하나 갖다 붙이자면 이 마이크 폼페이오, 네. 이 폼페이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화산 폭발로 그렇죠. 예, 사라져버린 도시 네, 아닙니까? 폼페이오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마이크에 대고 내가 지금 화산 폭발했다. 너네들 날려버릴까. 이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밑에서 쭉 꾹꾹 누르다가 네. 이제 이 화산이 폭발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그 이름만 잘 분석해도 이번에 그 비핵화 회담 남북 경협이 시작된 게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왔었잖아요. 네. 그게 문을 열었거든요. 예, 그렇죠. 김여정 발음을 자꾸 해봐요. 김여정. 긴 여정이 되죠. 김여정이 긴 여정입니다. 네. 비핵화가 긴 여정이 되는 거를 그 이름부터 암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갈 수 있는 걸 잘못하면은 이 지지부진해서 과거의 육자회담 때처럼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다가 원리치되는 거. 네. 또 하나는 핵 확산을 예. 막는 정도.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같이 핵을 보유를 인정하되 확산을 막는 정도. 예.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우리가 걱정스럽지 않은 그런 대목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시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요즘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민노총이 어제 파업을 했어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한 80% 이상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이 오늘 보면 민주노총에 변화를 촉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네. 이것도 옛날에 하던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라 하면 편할 건데 이 정권은 이름도 옛날 정권 건 또 다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경사노위위원회 뭐 이렇게 또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 첫 회의에 민노총이 불참을 했는데 민노총을 향해서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이렇게 요구 관철이 아닌 고통 분담을 감수해라 이랬다는데 저 집권하는 동안에 이렇게 같이 왔고 제가 오늘 제 방송에서는 누가 그런답니다. 민노총에서는 문재인을 야돌이 사장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에 가장 큰
실질적인 정권 뒤집어서 촛불로 문정권 탄생시킨 우리가 제일 큰 네.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대주주다. 그래가 우리가 너를 앉혀놨는데 요즘 우리한테 까부나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거는 조금 한가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법 절차 준수를 통해서 공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저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성패가 여기서부터 저는 갈르는 시금석이 된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도 북한 핵하고 노사 문제가 두 가지 갈등이 제일 고민이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말로 그랬대요. 아, 북한 핵은 잘하면 잘 협의를 잘해서 타결이 될 것 같은데 노사 문제는 정말 대책이 없다. 그럴 정도 노무현 대통령도 좀 골치 아파했다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에 이어서 민노총한테 신세를 진 그런 정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민노총이 다 반대하고 뭐 청와대 앞에서 그런 얘기 시위하면서 그런 얘기도 구호가 있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청와대 앞에서. 그러면 걔는 누굽니까? 문재인을 개라고 한 겁니까? 그렇죠. 임종석을 개라는 겁니까?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비서실장 보고 구호 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되고 대검찰청까지 또 진출하고. 그 대검에 네. 가가지고 8명인가가 주저앉아가 대검 현관에. 예. 그 대검이라 그러면 무서워서 근처에 가도 발발발발 떨리는데 대검 현관에 가가지고 검찰총장 나와라고 그걸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노총이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노총공화국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무슨 개혁이고 모든 게 다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우리 앞으로 지금 정권이 바뀌건 또 하건 정권 재창출을 하건 간에 꼭 저는 해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윤상걸 박사님 세 나오셨습니다. 가지가 하나는 적폐청산을 청산하는 적폐청산위원회. 예. 참 이름이 길어지네요. 예, 적폐청산을 청산하는 적폐청산위원회. 예. 적폐청산은 이름으로 촛불 시위 때 2년 전에 민심이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예. 그 분노를 담은 이름이 적폐청산이라는 걸 담았는데 예. 그 적폐청산이라는 칼로 너무 많이 휘둘렀어요. 모든 조직이나 법원이나 기업이나 뭐 국정원이나 모든 공공기관부터. 예.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청산하기 위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다음 정권이나 이제 다음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시민단체를 감시하기 시민단체. 예? 예, 참여연대부터 뭐 민노총은 시민단체라고는 볼 수 없지 노조지만은 이런 민노총이나 참여연대 같이 또 뭐 민주 뭐 이렇게 탈을 쓴 이런 단체들이 지금 정권하고 유착관계를 함으로써 모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패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역대 최대의 관변 의용단체 역할을 하고 실제로 또 이 정권에 사람도 많이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정권의 정책 소스도 제공하고 지금 관변하는데 보통 보수가 집권했을 때 관변 의용단체 이러는데 지금 뭐 이런 정도의 관변 의용단체를 역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관과에서는 전관예우라는 말도 있지만 후관예우라는 말도 있어요. 전관예우는 전직 장차관을 나중에 봐주는 퇴직한 다음에 봐주는 게 전관예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후관예우는 미리 올 사람을 앞으로 올 사람을 미리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연대나 뭐 그렇게 이런 광염연대나 환경단체나 뭐 민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관에서 그쪽에다가 붙는 거예요. 내부 일부 세력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감시하기 시민단체.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하시 또 한 개는 또 한 개는요. 청와대발 가짜뉴스 조사단이 저는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발 가짜뉴스. 예를 들면은 김의견 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평양회담 갈 때 기업인이 정부가 청와대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평양에서는
우리가 초청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재용 회장도 네. 재태원 네. 뭐 등등. 청와대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업인이 방북한 것처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억지로 기업인이 갔으면은 이게 나중에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가기 싫은 사람을 코를 끼워가지고 기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직권으로 영향력을 기업한테 행사해가지고 끌고 간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소떼 방북하고는 달라요. 소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은 갖다 알아서 치고 그냥 갖다 하지만 그 사료만 주면 가지만 기업인들이 대북 제재가 유엔에서 하고 있는데 평양에 갈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건데 이런 게 직권 남용이 되고 유럽이나 아세안 정상회담이나 모든 거에서 청와대발 가짜뉴스도 지금 유튜브를 가짜뉴스 원본이라고 하는데 물론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옥석은 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예. 청와대에서 옳고 그른 거를 제대로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적당히 거짓말로 뭉치는 거 저는 이거 한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말 그래서 훌륭한 저는 말씀입니다. 예. 적폐청산을 청산하기 위한 적폐청산위원회 예. 시민단체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 그리고 청와대발 가짜뉴스 조사단 저는 세 개는 좀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정권 재창출이 되건 예. 다른 정권으로 바뀌든 꼭 저는 그걸 좀 요망합니다. 근데 그 엊그제 문재인 이렇게 회의를 열어가 반부패 회의 이제 1차, 2차, 3차 적폐 시리즈가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9가지 뭐 요양병원 무슨 사립 유치원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9가지 비리를 이렇게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러고는 건수가 부족했는지 이 적폐를 발굴하기 위한 또 TF 적폐 무슨 협의회를 만들었대요. 적폐 발굴 협의회. 그래서 세상에 없는 비리를 이 머리를 짜서 만들어내라고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만드는 게 9개일 건데 기껏 짜서 근데 이 또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적폐를 발굴한다. 그래서 이렇게 쥐어짜는 적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막 더 쥐어짜고 있어요. 네. 나라를 이끄는 원동력은 기차로 말하면 그 엔진, 그 힘은 발전, 그 추진력이 나오는 힘은 용서와 화합, 대화가 돼야지 적폐청산하고 분열하고 응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오래 가고 크게 가다 보니까 평소에 미운 사람들 걸 자꾸 뒤적거려서 이게 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예? 평소에 미운 사람들. 그리고 본류하고 어긋나서 다른 거를 약점을 잡아서 또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데 많은데 제가 보기엔 적폐청산도 물론 뭐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은 억지로 없는 거를 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하는 그 국가 공권력 검찰이나 이런 국가 공권력에서 제대로만 집행을 하고 해도 제가 보기엔 적폐청산은 많이 좀 완화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적폐 아닙니까? 완전히 예. 신종 예. 문정권 들어서 탄생한 신종 적폐죠. 네, 농어촌공사 사장이 그 최기성이라는 사람이 불과 농어촌공사 사장 가기 뭐 서너 달 전까지 태양에너지 회사를 운영했다잖아요. 태양광. 태양광에. 예. 태양광 했는데 가자마자 그 전국 그 저수지에다가 다 태양 그 광 그 패널 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리고 새만금도 농어촌 생활청소 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깔고, 합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환경 오염이나 그 적조나 이런 거는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네 밥벌이를 위해서 국가 통 자원을 저쪽 태양 에너지로 돌리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폐를 한다 하면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앞으로 뭐 한 100조 가량을 향후 한 10년간 이렇게 태양광에 깔아서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 천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뭐 제가 알던 옛날에 그 야권의 지금은 여권의 그 전 거물이 제 하는 사장 전직 기업인한테 찾아와서 야 정권 바뀌었는데 우리 태양광 좀 하자. 근데 내가 기업 해봤나? 위에 일은 내가 다 할 거니까 밑에 예? 이거 운영은 네가 좀 할래 해서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깜빵 가기 싫다 노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니나 해라. 예.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좋은 데 가 있습니다. 태양광 신경 끄고. 예. 그래서 이 태양광이 이 정권에 제가 볼 때
거의 뭐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라니 명분상 원전은 스톱시키고 이렇게 돌리는 원전도 세우고 더 쓸 수 있는 것도 8천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걸 세우고 이래가 억지로 지금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겠다고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원으로 때울 거를 한 38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를 쓰게 해서 이제 전기값 올라가고 한전 적자 계속 누적되고 하면 국민들이 다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는 부분을 누가 봅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태양광 회사가 다 벌어가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 산하에 뭐 그 예. 태양 협동조합 뭐 세 개. 이런 예. 데서 다 옛날에 정치 건달들이죠. 그 관련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사진 작가들이 제일 많이 찍는 게 호수 이런 데서 해 일몰이나 일출 때 사진 많이 찍거든요. 제가 사진 작가들 아는 사람한테 빨리 좀 사진 찍어 놓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호수마다 다 패널 깔리면은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패널 위에 뭐 해 뜨는 거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해가 반짝이는. 예. 미리 하여튼 전국 호수가 그 뒤덮이기 전에 예. 빨리 저 새만금도 가서 찍고 예. 전국 호수에 가서 좀 찍으라고 저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도 보니까 호수 주변의 둘레길을 전부 태양광으로 설치해가 산책을 못할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또 JTBC는 팩트 체크해서 태양광이 환경 오염시킨다 하니까 태양광에 실제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이 없니 하는데 환경 오염을 논하기 전에 일단 국가 예산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또 이 부패를 더 가속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JTBC는 이런 걸 평가할 때 팩트 체크라는 걸 명분으로 가미하는데 JTBC에 누가 팩트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청 준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래서 개연성도 있지만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한 시각에서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그 이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제대로 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예. 자다가 봉창 두드리다. 봉창이 뭡니까? 조그만한 그 창호지 바른 예. 뭔 옛날 뭐는거든요. 이렇게 꼬리 달려갖고 예. 밖으로 여는 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건 자는 사람이 두드리는 거 아니고 자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창호지 문을 두드리는 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죠. 뜬금없는 소리. 그 얘기를 제가 보니까 태양에너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의외로 많이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장관 회의에서였나요? 자동차 조선 경기가 좋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금 물이 들어옵니까? 물이 다 새가지고요. 물이 없어요. 어디다 노를 져요, 지금. 자동차는 지금 그 자동차 주가가 1년 내에 지금 최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현대차 주가가 최저라며요. 예.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 중에 72%가 돈 버는 거 영업이익 갖고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왔더만 예. 매경인 거. 예, 그리고 지금 실적이 조금 뭐 6점 몇 프로인가 좋았는데 그거는 기준 시점이 작년에는 추석이니 한글날이니 그 연휴가 한 열흘 있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조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예요, 현대차가. 예. 그거를 전문용어로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 예, 작년에 워낙 낮아서 그렇죠. 거기를 기준해서 그렇죠. 올라간 것처럼 근데 보이는. 그거를 물 들어올 때 배 들어온다고 하고 또 조선 경기가 조선 수주가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선이 최고 때 일감에 지금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제도나 통영이나 이런 데 가보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현장을 안 가본 것 같아. 네. 그 거제도사 출신이잖아, 거제도 출신. 네. 그러니까 이 위기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투수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투수를 잘한다고 말로 없는 맞은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감독을 그런 감독을 교체해야 네. 된다 이런 소리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또 있죠. 아세안 정상회의에 갔더니 한반도의 변화는 기적이라고 칭찬하더라. 아셈에서 그랬나요? 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 이번에 에이펙하고 갔더니 이번에 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헛소리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가 망신당한 거예요. 왜 다니면서 그렇게 네. 세계적으로 다 대북 헛소리를 하고 제재 다닙니까? 해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세안 정상들은 일축해 버렸거든요. 유럽에서도 일축하고. 근데 세계가
한반도 변화를 기적이라고 하더라. 이것도 또 제가 보면 전번에 국회 연설에서 그런 말을 또 하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했었죠.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그 90%는요. 최저임금을 올라서 혜택 보는 월급 노동자만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뭐 다른 가구 있는 건 다 빼고, 그러니까 통계청장 바꾼 이유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세 가지가 그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아세안 각국이 정상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놀라워하더라. 또 소득주도 성장 90%가 혜택을 보고 있다. 뭐 앞으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현실을 파악해야지 대책이 나오거든요. 요즘 저 한간에 윤상글 이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세 개 딱 하려면 이제 받아 적으려면 아이고. 네, 이렇게 1, 2, 제가 3. 세 개 너무 구애받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네 개 하시면 더 받아 적기 어려우니까 세 개가 적절합니다. 두 개는 좀 아쉽고 윤두글, 윤삼글, 윤사글, 윤오글보다 윤삼글이 딱 이게 운율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보면 무슨 뭐 유럽에 가갖고는 또 벨기에입니까? 가서는 아셈 네. 엘리베이터를 또 앉아서 기다리다가 뭐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별 할 일도 바빠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을 못 찍고 네. 또 엊그제는 또 저기 뭐 이 아시안 가서 네. 펜스 기다리다가 뭐 50분 늦으니 하다가 또 꼬박꼬박 조는 장면이 대만 TV에 나와갖고 또 뭐 그랬다고 이야기를 누가 전해와요. 그러면서 또 엊그제는 또 김무성 의원이 뭐라 했는가 하면 유럽의 한 정상이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는 저거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하니 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김무성을 고소하지 않는 걸 보면 그 말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김무성 의원의 말은 뭐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우리가 뭐 들었다 안 들었다 맞다 틀리다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유럽 정상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이라는 땅덩어리는 작은데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는 나라 아닙니까? 예. 예, 독일, 프랑스, 영국, 뭐 백년 전쟁, 뭐 장미 전쟁부터 뭐 체코, 폴란드 뭐 어마어마하게 전쟁한 나라예요. 지도가 맨날 바뀌었던 그렇죠. 나라죠. 그 뭐 전쟁이 2차 대전, 1차 대전도 유럽에서 제일 시작되고 제일 살벌한 나라들이에요, 거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로마 이후에 믿을 만큼만 믿는 게 그 관례화가 돼 있어요. 그 상식으로 통해요. 히틀러한테도 크게 속았잖아요. 메네네담에서 회담 평화협정 맺었다고 체인벌린 수상이 공항에 내릴 때 협정문 들고 흔들면서 들어왔잖아요. 예?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1년도 안 돼서 2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예. 히틀러가 많이 속아봤어요.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엔 제발 좀 경제 제재 풀지 말라고 한국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이 제재 좀 해주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참모들 국무회의도 해서 왜 그런가 회의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막 이게 저기 잠깐 보자니까 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영국의 메이 총리는 막 만나면 뭐 안 된다고 후딱하고 나와야 되겠다. 메르켈 총리도 안 된다고 나와있다. 가는 데마다 전부 무는 이 이야기 할 거니까 고단 만날 사람한테 니는 저 다음에 보면 그냥 빨리 안 된다 하고 나와버리라. 이렇게 했는지 국제적으로 자청해서 안 될 일을 그 전체 모인 아세안 EU 50개국이 FFVD를 결론으로 채택한 회의 가서도 만나고 다니면서 대북 제재하지 마라. 그러면 저게 그렇게 안 될 줄 알면서 북한한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켰다 하려고 저랬느냐. 아니면 참모들 중에 그냥 가서 당해봐라. 가면 전부 한 대씩 갈길 건데 여기 가서도 맞고 저기 가서 맞아달라고 일부러 그냥 저랬느냐. 안 그러면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쪼다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뻘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가서 잘 설득하면 될 겁니다. 이래 뻥을 치고 있는 건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꼬박꼬박 졸다가 사진 찍히고 또 무슨 엘리베이터 놓쳐가 사진 못 찍고
네, 뭐 졸고 기다리고 뭐 망신당하는 거야. 뭐 외교상 뭐 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치부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윤상열 박사님 예, 넉넉하신 시각에서 좋을 수도 있고 뭐 예. 중국 가서 홀대 받아서 혼자 밥도 드시고 뭐 그런 거는 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줄기 거대한 줄기 메인스트림 이 본류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너무 길로 가서 너무 우리가 햇빛 정책 시즌 3 아니에요? 예. 비핵화만 되면은 저절로 남북 경협만 되면 저절로 비핵화는 이루어진다. 비핵화가 안 돼도 남북 간에 교류만 하면은 핵은 있어도 차라리 핵은 있어도 그냥 이 상태가 낫다. 이런 정도의 발상이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외교부나 통일부나 청와대 밑에 참모들도 그런 얘기를 감히 꺼낼 정도의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에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히 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쟁을 하거나 외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피아 구분이거든요. 아군하고 적군하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난맥상은 아군 적군하고 이게 좀 뒤죽박죽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북한을 아군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적군이 되겠어요? 우리 우방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적군이 되는 거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꼭 이겨야 될 싸움이 몇 가지가 있다죠. 자기 자신하고 이겨야 되고 질병하고 이겨야 되고 또 시련과 이겨야 되고 무지하고도 무식한 거랑도 이겨야 되죠. 근데 억지로 이기면 손해보는 싸움도 있답니다. 아, 그건 뭐. 네. 마누라랑 싸워서 이겨야 소용없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고두고 보복을 당하고, 네. 특히 나이 먹은 다음에 힘 빠진 다음에 아주 서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자식하고도 굳이 이길 필요가 없답니다. 이겨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는 거 아랫사람하고 또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또 하늘의 뜻도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런 갑자기 와 4개씩을 하십니까? 윤사걸 박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참 이걸 맨날 지주다가 이제 지는 게 병이 되면 그것도 곤란한데.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전부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걸 챙기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일이 좀 있어요. 아까 그 현대차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네. 72%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벌어서 은행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회사는 끝난 회사인데 그렇죠. 한마디로 부채로 연명을 한다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민노총이 지금 고용세습을 지금 확인된 것만 9군데를 노사 협약서에 써놓고 네. 그래서 현대의 1차 협력사 한 군데는 3년간에 40명을 넣었다. 네. 그래서 넣어주는 화이트리스트도 있고 넣지 말라고 하는 누구누구는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블랙리스트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용세습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친인척들, 네. 또 심지어 지인 자식까지 네.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이 고용세습이 지금 이 시대에 문서로 남아있다라는 거. 또 심지어 노조의 사내보에 네. 누구누구가 추천해서 누구가 들어왔고 관계는 어찌 된다고 기록하는 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육백 유직, 무백 무직. 백이 있으면 직업이 있고 자리가 있고 무백 무직. 백이 없으면 직업이 없다. 취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이라 하면 그걸 우리가 흔히 그 뭐 위에 고관 대장 내지는 정치인 뭐 이런 게 백이었는데 판검사. 근데 이거는 무슨 노조가 한국에 제일 좋은 백 같아요. 그래서 이 특채 뽑는 순서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있잖아요. 예. 노조 몇 년 했느냐, 뭐 퇴직자냐, 이게 1, 2, 3순위 차지하고 맨 뒤에 4등이 뭐냐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 그게 맨 4순위예요. 그러니까 4순위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천민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포용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예. 포용 성장이라는 거는 진짜 노조 밖에 있는 사람들, 최저임금 혜택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함께 가자면은 그건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포용 성장이 아니라 포옹 성장이에요. 포옹 성장. 포옹. 포옹하고 포용하고 다릅니다. 포옹은 좀 에로틱한 느낌이 허그 끌어안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 노조나 특정 세력들만 끌어안고 가는 게 지금 포용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포용 성장이나 포옹 성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덮어버리려고 소득 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노조 문제 덮으려고 포용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 포용 성장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특권이나 노조나 이런 세력들만 같이 가는 이 포용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인천공항공사 쫓아가가지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 했는데 그게 다 뭐 지금 민노총 같은 사람들의 자식들을 정규직 시켜주겠다. 지금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 그 세습 나온 것도 그것도 그런 거죠. 예. 네. 참, 민노총만 포옹하는 세상. 그럼 요즘 둘이 티격태격하는 거, 개같이 있어도 우리는 간다 해서고, 노조가 너무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지 마라 해서 둘이 싸우는 척 하는 것도 그냥 잠깐 이 사랑 싸움 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럴 의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러겠죠. 예, 진짜 하려면은 저 공권력 동원해서 확실하게 했어야죠. 지금 광주형 일자리 그 타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네. 3,500만 원 정도로 이 시가 중심이 되고 현대차가 3,500만 원에 초봉이면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괜찮은 자리죠.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 시대에. 요새 일본이나 동남아 취업하는 자리요. 연봉 2천도 잘 안. 지금 일본에는 3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없다더만요. 3,500 초봉이고 자동차 기업에 가서 새로운 일을 터전 잡는 게 광주시 전남 지방에도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민노총 눈치 봐서 하나도 안 하고 광주시하고 정부에서는 현대자동차 너희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광주행 일자리라는 게 광주시장이 제안을 해서 이 자동차 회사가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이 곧바로 조금만 지나면 월급이 7, 8천 1억 가니까 해고하기는 또 노조 때문에 어렵고 그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까지 끌고 가야 되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고용을 안 하고 점점 고용을 회피하는데 다 가져요. 그런데 그 절반쯤 되는 임금으로 광주시가 앞에 서고 현대차가 이제 두 번째로 서서 사실상 광주시가 현대차가 이렇게 그린 설비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월급을 절반 가격으로 준다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민노총 입장에서는, 저게 저 임금이면 나중에 우리 임금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둑놈이었던 게 덜통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임금이 좀 있다가 또 내려가고 저게 주가 될까봐. 그래서 지금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평균 연봉이 9,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새로 광주형 일자리보다 한 2배가 많은 꼴이 되니까 네. 9,400만 원이라는 거는 도요타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각종 네. 회사들보다 그러니까 훨씬 높죠, 자동차 우리 회사보다. 자동차가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려운 거는 외국의 리포트는 2025년 앞으로 7년 후에는 현대자동차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대로 가면 그리 되겠죠. 도산한 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물론 현대자동차가 경영을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좀 안일하게 네. 어떻게 보면 독과점 체제에 안주한 것도 있고 저기 부동산이나 강남에다가 10조 원이나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이 노조 문제를 제대로 협의를 못했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해외만 자동차 회사를 자꾸 현지 공장 세웠어요. 근데 국내에 세우려면은 이런 광주형 일자리 같은 걸 타협을 봐야 됩니다. 예. 그 과거 독일에서도 폭스바겐 자동차가 네. 해외로만 자꾸 나가니까 그때 총리가 슈레더 총리 요전에 왜 한국 그 젊은 40대 여성하고 여성하고 결혼을 4번인가 5번인가 했는데 그분이 슈레더 총리가 진보 쪽이면서도 그걸 직접 협상에 노동 개혁을 했죠. 그래가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고 있어서 예. 그때 폭스바겐을 못 가게 주저앉히고 노동 개혁을 해서 독일 경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힘을 찾았어요. 예, 독일도 근데 통일 이후에 한 그렇죠. 15년을 헤맸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민노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딸렸고 민노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시금석은 광주 일자리 그거 만드는 거, 광주의 일자리 이거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일에서는 임금 격차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가 사용자를 만나가지고 같은 지역,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임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월급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독일의 노조들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필요보다 두세 배 많이 받고 있는 이런 과도한 대접들을 갖다가 이걸 밥그릇 철밥통을 지키겠다고 이런 그 노동개혁도 아니죠. 저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노조의 실체입니다. 오늘 일부 마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